여러분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대입 성공하는 고3 가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특강을 진행할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4월이 시작되는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4월은 뭔가 계획하기에는 조금 알맞지 않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4월은 이제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본격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학습 계획과 실천 방법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입시 전략은 효율적인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년 되면 불금.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렇게 딱 알맞는 그런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 고3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정말 행운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년도 대입 성공하는 고3 가이드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과 같이 우리가 점검을 해볼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진로 및 전공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걸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나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시죠? 아마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괜찮게 태어났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예쁘시고 훨씬 괜찮으셨을 건데, 자, 농담이고요. 지금도 훨씬 괜찮고 멋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요. 주변의 어른들이, 부모님 포함해서 주변의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야, 너 꿈이 뭐니?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될 거니? 라고 잘 묻습니다. 그러면 꼬마 아이들이, 네, 저는 대통령이요.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어이구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 계셨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럼 기분도 우쭐해지곤 하죠.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나한테 야, 네 꿈이 뭐니? 너 나중에 뭐가 될 거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고작 해야지. 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쯤 너 진로가 어떻게 되니? 무슨 과 갈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너 꿈이 뭐니? 너 나중에 뭐가 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것을 그만둔지 알고 계십니까? 자, 그건요. 자, 어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 너 대충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너 성적 한 이 정도쯤 나왔다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너 안 물어봐도, 굳이 안 물어봐도 너 뭐 될 줄 대충 알겠다. 아니면 너 뭐 되게 어렵다는 거 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다고요? 자, 하지만 한번 이렇게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 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 대통령과 또는 변호사가 또는 과학자나 의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 이런 거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마 주변 어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그저 생각 없는 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저는 아직 뭐가 될지 잘 결정을 못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19살 이 나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바로 깊이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진로와 전공을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선생님이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될까요? 화면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올바른 진로와 전공의 결정 방법입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과 그리고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일 여러분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전제 조건은 그래서 시대의 특징과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먼저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찾고 그 다음에 전공 영역을 찾고 그리고 전공을 결정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선생님,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지금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전공과 진로를 잘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시대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요즘의 사회를 여러분들 어떤 사회라고 하나요? 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을 자, 지식정보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정보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이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N세대라고 합니다. 자, 이 N세대는 왜 N세대일까요? 자, 왜 N세대일까요? 어떤 친구들한테 왜 N세대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뉴세대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요. 조금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지만 자, 이 N세대는 왜 N세대입니까? 바로 네트워크 세대라는 의미에서 N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뭐라고도 부르나요? U세대라고도 부르는데 이 U세대는 유비쿼터스. 자, 유비쿼터스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단요, 이 명칭을 설명을 드리면 이 유비쿼터스는 마치 물과 공기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존재하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항상 편재되어 있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숨을 쉬는 걸 고민을 할 때요. 자, 숨을 쉬는 거 항상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의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몇 초 정도 숨을 내쉬고 몇 초 정도 들이마시면 적당하지? 됐나? 굉장히 어색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건데 의식하면은 불편해지는 것처럼 항상 존재하는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 자, 이 네트워크 그리고 유비쿼터스 세대는 어떤 의미냐면 이 네트워크 어디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지식과 정보가 항상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공유되고 항상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전에 N세대들은 의도적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접속을 해야 되지만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항상 접속된 상태를 유지한다가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N세대, 네트워크 시대, 즉 지식정보사회, 유비쿼터 시대를 가능하게 해줬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될 건데 이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자, 디지털. 자, 디지털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디지털이라는 말을 맨 처음 들었던 건요. 맨 처음 들었던 건 상당히 오래됐지만 인상 깊게 들었던 건 2000년도 초반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굴지의 모 핸드폰 회사가 이 핸드폰에 이 15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을 출시하고요. 그리고 이걸 점토 애니메이션으로 광고를 찍습니다. 어떤 광고를 찍냐면요. 퇴근길에 남편이 생선 가게에 들려서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 생선을 고릅니다. 요거 어떤가? 요거 어떤가?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이걸 보여주니까 집에 있는 부인이 이거 사와요 하고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선을 파는 할머니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것이 무엇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엇이요? 디지털?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하하 웃고 디디딩 띵띵 하고 디지털 띵띵 하고 끝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자, 한참을 같이 광고를 보고 따라 웃었는데 금방 웃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요. 당시의 선생님도 디지털과 디지털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지털과 디지털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디지털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 디지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디지털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디지털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아날로그는요. 자, 아날로그는 유사하다, 닮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과 유사한 형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아날로그 저장 방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레코드판입니다.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꺼맣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집에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레코드판 표면에는 음이 가지고 있는 높낮이에 따라서 오 하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걸 레코드 바늘이 지나가면서 이 높낮이를 읽어내고 이걸 다시 전기신호로 바꾸고 음성신호로 바꾸면 음악이 재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요. 이 아날로그는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었다 친구한테 야 있잖아 내가 어제 TV에서 봤는데 얼굴이 두꺼비 같이 생기고 머리 큰 선생님이 막 디지털 하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아날로그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필름 카메라도 아날로그 방식이죠.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유사하게 필름에 어떤 물체 형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디지털은 뭘까요? 영과율이요. 이진법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지만 이 디지털은 이렇습니다. 자, 디지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단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전환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정보 처리의 방법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on, off. 0이거나 1이거나죠. 그래서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on, off로 모든 정보를 바꾸는 게 바로 뭐다?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을 0과 1로 정보가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과 1로 전환이 되는 게 처음에는 숫자가 전환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텍스트가 전환이 되고 나서 이미지가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영상도 모두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디지털이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 개념을 쉽게 생각하셨는데 자,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과 정보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이 지식과 정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와 텍스트, 이미지와 영상이 디지털화되는 데는 거의 반세기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디지털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좋은 냄새. 이게 무슨 냄새지? 사실 우리가 냄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된장국을 엄마가 끓여도 좋은 냄새. 꽃향기 좋은 냄새. 우리가 말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냄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다른 이 감각도 쉽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냄새와 이런 감각까지도 이 감각들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집에서 이런 컴퓨터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고 검색하면 컴퓨터 화면에 사과가 딱 등장하는데 사과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사과의 냄새가 풍깁니다. 자, 그리고 사과의 냄새 풍기는 게 아니라 이 터치 화면을 이렇게 만지면 이 화면에 있는 전기장치가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솔깃하시죠?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도메이저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제 만져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은요, 인간의 감각 정보도 디지털화 하는데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최근에는 자, 이 디지털화에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입니다. 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컴퓨터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거야. 어떤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어도 우리처럼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휘, 단어의 뜻만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의 맥락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와, 너 참 잘생겼다 라는 말과 너 참 잘생겼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녀에게 이런 표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 난 당신은 주변을 떠도는 바람.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당신은 저 멀리 떠나버리곤 하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걸 컴퓨터가 처리한다면 넌 구름, 넌 바람, 너희는 자연, 이렇게 처리하는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인간이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 이 언어를 디지털화하는데 점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슈퍼컴퓨터 안에 인간이 사용하는 어휘의 모든 변수를 저장해야 된다는 어려움 대신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의사소통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사례를 클라우드 상에서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상에서 공유된 이 정보들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점점점 인간과 가깝게 의사소통하도록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 장담합니다. 2020년 이내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사소통도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한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좀 시시하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다른 신기한 것들이 디지털화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귀신도 디지털화됐다는 믿으시겠습니까? 자, 귀신도 디지털화됐습니다. 자, 일단은요, 아날로그 귀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귀신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뭐냐면 전설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전설의 고향 대표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크게 나와서 무서웠죠. 자, 전설의 고향 대표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탐관오리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 근데 마을에서 마을 빨래터에 아주 예쁜 처자가 있어. 그냥. 그래, 가다가 너 내 수청을 들겠느냐? 했더니 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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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네, 에이! 하고 얘를 죽이죠. 그래서 산에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마을의 처자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돼서 마을의 사또를 찾아옵니다. 꼭 어떻게 찾아옵니까? 괜히 촛불을 후 그거 뭐 빨갛게 눈은 뭐 이렇게 빨개고 피를 막 흘리면서 나타나죠. 그러면 마을의 사또들이 으악 하고 죽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세 사또가 죽어나가면 이제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이 고을에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있으니까 아주 상남자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그럼 이 상남자 암행어사가 이렇게 마을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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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웬년이야!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듣죠. 자, 여러분, 그녀가 전 소녀 아랫마을에 사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나면 이 사또가 다음날 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탐관오리를 잡아다가 벌을 주고 버려진 그녀의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그러면요, 그녀가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옷도 새로 싹 깨끗이 갈아입고 목소리에 에코도 싹 빼고 머리도 깨끗하게 묶고 한 대낮이 나타나죠. 슥 나타나서 나으리 소녀 덕분에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자, 이렇게 절을 하고 갑니다. 이게 왜 아날로그 방식이냐면 보세요. 자, 전설의 고향의 구조를 보면 자, 살아생전의 이승과 죽어서 가는 저승이 있죠. 자, 이승에서 어떤 원한이 발생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인 저승에서도 원한이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승에서 이 원한을 갖기 위한 어떤 변수가 작용하면 저승에 있는 망자의 영혼에게도 이 변수가 작용을 해서 원한이 풀리게 됩니다. 즉 살아있는 세계와 죽어있는 세계 간의 아날로그적인 유사성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고전적인 공포영화의 대표적인 코드입니다. 자, 하지만 디지털 귀신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이 아이디어는 90년대 초반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귀신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보신 친구도 있고 안 보신 친구도 있을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자 이렇게 TV 화면에서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 아마 귀신 이런 거 TV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화된 건 2000년대 초반 2001년 정도 됐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아마 보셨을 텐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같이 친구들과 놀러를 갔더니 친구들이 이 숙소에 그 서랍에 비디오 테이프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놀러를 갔는데 비디오 테이프 있어. 어때? 막 보고 싶겠지. 그래서 얘들이 같이 비디오 테이프를 봐요. 근데 비디오 테이프 내용이 뭐였냐면 도대체 이걸 어떤 사람이 찍었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을 알 수 없는 막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이 막 보여지고 막 우물이 보여지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비디오 뭐야? 하고 보고 돌아왔는데 얘들이 비디오를 보고 하나하나 죽어나가는데 얘들이 죽으면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면서 으아! 이렇게 죽어갑니다. 선생님이 이게 대낮만 돼서도 리얼하게 으악 해줄 텐데 밤이라서 좀 참았습니다. 자, 이렇게 으악 하면서 죽어나가는데 자,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게 된 사람들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비디오를 본 사람이 순서대로 죽어나가는데 자기들도 이걸 수사를 하면서 이 비디오를 보게 됐잖아요. 근데 이 수사를 꼭 해야 되는 이걸 해결에 꼭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의 어린 아들이 그녀가 이 비디오를 연구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 몰래 같이 비디오를 봅니다. 우연히.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필연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차 해보니까 어떤 여자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그녀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염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물가에 버려졌어. 그래서 그녀를 이런 사연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 인과를 다 풀어내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녀의 해골을 꺼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전설의 고향처럼 사다코상 스미마생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TV에서 갑자기
TV가 쭉 켜지면서 우물이 나오고 거기서 막 귀신이 기어나와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귀신이 아날로그적인 원한을 푸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 귀신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이 링 바이러스라는 이 스키코지라는 사람의 이 소설의 원작에 보면 이 그녀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보면 그녀가 왜 죽임을 당하냐면 머리에 꽂고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녀를 마을에 있는 나쁜 사람이 추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녀가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자웅동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목을 졸라서 죽이는데, 자,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계를, 바다를 커다란 뱀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뱀의 이름이 뭐냐면 우로보로스입니다. 우로보로스인데 이 우주의 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꼬리를 묶고 계속 자랍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 충족적이면서 타자가 필요하지 않아. 타자가 필요하지 않아. 무엇의 상징이에요? 완전자의 상징입니다. 즉 신의 상징이죠. 바로 링이 완전자입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완전자의 특징은 타자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끊임없이 복제하고 재생산하고 창조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제의 원한을 해결해줬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얘를 재생산해줘야 되는데 협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연구를 했던 이 여자가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해. 그리고는 그걸 부모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이걸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디지털화된 정보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디지털 파일 어떻습니까? 원본을 복사했다고 해서 복사본이 원본과 전혀 다르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디로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디지털 장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장래라는 건 이렇습니다. 디지털 되는 것은 최근에 어떤 정보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아무 생각 없이 올린 하루의 자신의 일상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단상들은 모두 디지털화돼서 여러분이 죽어도 이 세상에 영원히 네트워크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디지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디지털화해서 네트워크에서 공유시킵니다. 자, 선생님의 문제 제기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무엇이든 디지털화할 수 있는 세상이면 자, 도대체 어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할까? 자, 그러면요. 일단은 먼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이해해보기 위해서 세대별로, 시대별로 어떤 인재상을 갖추는 게 필요한지를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대, 2000년대 이전이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 Y세대, 그러니까 78년대에는 어떤 사람이 인재였냐면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고 전문가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소수의 전문가, 엘리트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세대, N세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니까 이제 정보를 누가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누가 논리적으로 그 정보를 잘 분석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발휘해서 어떤 정보가 참인지를 가려낼 수 있고, 그리고 가려낸 정보를 새로운 곳에 적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 이런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사고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게 지식과 정보가 공유된 시대에 필요했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디지털상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자, 선생님 얼굴을 볼까요? 네. 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를 선생님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이 답을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 자, 스티브 잡스. 네,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사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자, 무슨 뜻인가요? 이걸 번역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계속 배고파라. 계속 바보 같아라.
뭐 계속 어리석어라.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총 3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생모로부터 버려지고 양부모로부터 길러지는데 이 양부모가 힘들게 번 돈을 자신 대학을 다니며 쓸데없이 쓰는 거 학교를 그만뒀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이 했던 일들이 나중에 살면서 모두 밑거름이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더라.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신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만들고 자기가 CEO였다가 쫓겨났어. 그리고 다시 픽사를 만들어가지고 토이스토리를 승행시키고 다시 애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자신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나고 나서 자신은 죽음이야말로 삶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인 이야기가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연스럽게 직역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계속 배고파라 이 바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스티브 잡스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증거, 선생님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이름이 왜 애플이었을까요? 회사 이름이 애플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린 선생님 이거 사과가 세상에 어떤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어 왔으니까 애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애플, 사과가 완전식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만약 스티브 잡스가 키위가 완전식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회사의 이름은 키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하면 항상 똑같은 옷차림을 입고 다니잖아요. 리바이스 청바지에 터틀넥 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검정색에 스티브 잡스는 왜 같은 옷차림을 계속 고수했을까요? 무언가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가 그랬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건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워스트 드레서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계속 입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1980년대에 소니라는 일본의 회사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소니의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와,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애플의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입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니의 디자이너를 불러서 애플의 유니폼을 디자인을 하고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입자. 그때 직원들이 싫어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혼자 계속 입어요. 자,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별로 융통성도 없고 별로 비판적이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기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stay hungry, stay foolish는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생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언처럼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람 왜 사과나무를 심는 걸까요? 사람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죽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인류를 위한 마지막 희망을 남겨놓는 거야. 인류의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가 심어놓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어. 나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심는 거야.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참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도, 그 사람이 심어놓은 사과나무도, 그리고 어쩌면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Nothing. 왜 사과나무를 심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요, 사과나무를 심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에게 어떤 성공이나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당신을 배고프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그저 우직하게 묵묵히 당신이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일을 하라. 이게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바로 stay foolish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사회입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은요, 2000년도가 어떻게 변할까로 생각하고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모두 날아다닐 거야. 길이 자동으로 다닐 거야. 이렇게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10년 후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의사가 돼야지 또는 변호사가 돼야지 생각하고 고개를 책상만 바라보고 머리를 숙인 채 뭔가 10년 동안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목표했던 건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과 흥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전공을 생각하고 그리고 대학을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진로 및 전공 결정 방법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의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조언을 직접적으로 일단은 드리고 가면요. 일단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이 두 가지 말을 기억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는요. 자, 특히 수시 전형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여러분들 내신 성적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친구들은 한 달 전부터 공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 내가 이제 3학년이니까 진짜 이번 시험 잘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12년 동안 실패해왔던 계획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선생님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요, 보통 언제쯤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냐면, 시험 범위가 발표될 때, 좀 더 빠른 친구들은요, 자, 의식적으로 한 달 전이야, 지금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내 분필 떨어졌어. 자, 한 달 전이 아니라 이제 한 달 전에 하거나 아니면 시험 범위가 발표된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1차 계획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시험 범위 전체를 2번 꼼꼼히 빠짐없이 완벽하게 보는 게 1차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부 계획은 보통 주말에 세워지고 그래, 내가 월요일부터 진짜 지금부터 시험 공부해야지. 하지만 월요일에 돼도 시험 공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한 3, 4일 정도 남았을 때 2차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자, 2차 계획의 골자는 뭐냐면요. 2번 보자고 했잖아요. 2차 계획은 그래, 내가 시험 때까지 하루에 2과목씩 또는 3과목씩 빠짐없이 한 번씩 완벽하게 보는 거야. 이게 2차 계획입니다. 역시 실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3차 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바로 시험 전날에 나옵니다. 계획은 되게 심플하죠. 어떤 계획입니까? 시험 보기 전날 바로 그 다음날 볼 것을 공부하는 건데, 자, 보통은 집에 빨리 가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지금 집에 도착했으니까 시간이 5시 딱 반이죠. 공부를 하려는데 5시 반은 공부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간이 아니야. 그쵸? 왜? 정각이 아니야, 정각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을 정리해놓고 시계를 딱 보면 5시 한 40분 정도 되죠. 그래. 6시부터 딱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방 정리를 막 하다 보면 시계가 어느 순간에 시계가 내 방에 사라져. 정신을 차려보면 6시 15분 정도 되죠. 진짜. 저녁도 뭐야? 좋아. 딱 저녁 먹고 딱 7시부터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죠. 방에 들어오면 몇 시에? 7시 15분이야. 뭔가 시작하기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어때요? 책 정리하고 딱 이렇게 모아놓고 진짜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데 시간이 7시 한 50분 돼. 40분 남았잖아. 그래서 이제 친구가 너 시험 공부 많이 했니? 나 진짜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8시 한 15분 되죠. 적당. 진짜 9시부터 해야지 하면은 시계는 또 사라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시, 11시가 돼도 공부를 시작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한 11시 반 정도가 되면 이제 뜨게 하고 시작하죠. 12시가 넘으면 이제 졸립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방바닥에 내려가고 침대에서 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러다가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졸리니까 그래, 지금 이렇게 졸릴 때 공부를 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지금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해야지 라고 하고 죄 없는 엄마를 괴롭히러 나갑니다. 엄마, 나 내일 새벽 3시에 깨워줘.
엄마는 밤새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에 깨웁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엄마가 깨면 정신이 차리면 6시 반. 학교 옵니다. 그리고 학교 올 때 세수하고 올 때만 해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빨리 가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선생님 꼭 나온다는 것만 보면 내가 그래도 실패하지 않을까. 학교에 가죠. 그 누구를 만나요? 나와 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나. 이걸 1시간 하면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생각보다도 못 본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 내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정도까지 맞추는 걸 보면 나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야. 자, 그래 오늘부터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요? 어제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죠. 자, 이래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실패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실체가 없는 미래에다 계속 출발 시점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세요. 자,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이 정리해드립니다. 학습 계획 수립 방법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 위에 써놨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욕심내지 마십시오.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딱 맞춰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먹고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쉬는 리듬을 가져라 라고 해놨는데,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진짜 반드시 내가 고3에 기적을 만들어내겠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주먹쥐고 살 수는 없습니다. 1년 내내 전력 질주할 수 없습니다. 자, 하루 종일 주먹쥐고 1년 내내 전력 질주하겠다고 생각하면 6월 모의고사 보면 슬럼프 옵니다. 6월 모의고사 보면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먹 쥐었다가 치고 빠지고 쉬고 치고 빠지고 쉬고, 즉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의 리듬을 먼저 계획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되면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1년 교육. 영어 완전 정복. 가장 바보 같은 계획입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한 3시간 분량에 딱 요만큼만 해서 작은 계획이 성공하는 맛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자, 성취와 성공 맛보기인데 여러분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책상 정리 공부하겠다 맘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3학년 때 꼭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EBS 수능 특강, 그 다음에 EBS 2학년 때 봤던 책까지 교과서에 막 다른 문제에 잔뜩 꽂아놓고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그 책상에 절대 앉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뭔가 잔뜩 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책상에 누가 앉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책은 짐이 계속 쌓여갑니다. 자, 책상 여러분이 만약에 그동안 공부해야겠다고 맘먹었는데 1년 동안 하나도 보지 않던 책이 있으면 과감하게 전부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갖다 버리세요. 책상을 아무것도 없도록 치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작게 목표에서 성공한 것들의 결과를 하나씩 꽂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일 여러분은 그 책상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의 노력이 성취된 결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점집 스타일의 문제풀이를 지향하랍니다. 모의고사 볼 때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심리 상태는요. 3월 모의고사 봐. 몇 개 남았어. 나 점수 올랐어. 예! 수능 올랐어! 또 점수가 안 나오면 나 큰일 났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란데. 그래서 한 번의 모의고사가 자신의 수능 성적을 예측하는 마치 점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3월 모의고사는 지난 수능과 같은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년도 수준에서의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도구로 쓰셔야 되고요. 6월 모의고사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EBS 교재나 아니면 새롭게 고안된 출제 문제 유형이 도전되고 폐기와 선택에 가름하는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의고사는 대거 재수생들과 반수생들이 모이죠. 그래서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시험에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걸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쓰셔야지 점집 스타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중요한 건 바로 교과 중심의 개념과 원리입니다. 원칙적인 공부를 하시는 준비를 꼭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EBS 놓치지 않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EBS 선생님 꼭 왜 EBS를 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지만 현재 EBS와 수능 연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공부 계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학습 계획 수립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선생님이 실천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천의 방법 화면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한마디는 바로 시작의 반입니다. 선생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나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걸 실천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보신 친구들 있지만 아침에 알람 하나만 맞추고 일어나기라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선생님 얼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많은 친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면요.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30분 전 또는 욕심 많은 친구는 1시간 전부터 알람을 빼곡히 맞추지만 결국 원하는 시간을 한참 지나서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자, 본인이 알람을 2개 이상 맞췄을 때 첫 번째 알람을 딱 들으면요. 하고 일어나지만 두 번째 알람, 즉 내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하고 다시 잠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알람에서 일어나지만 다음에 내일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알람을 맞추실 때 자신을 믿고 하나만 맞추는데 알람을 여러분들 이런 소리가 나는 알람 맞추지 마시고요. 새소리도 지적이고 짹짹짹짹짹 쪽쪽쪽쪽쪽쪽쪽 뾰롱뾰롱뾰롱뾰롱 이런 알람을 맞추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하는 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사람과 짹짹짹짹짹 쪼롱쪼롱쪼롱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시작한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집중의 사이클을 이해하기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자, 이 집중의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라서 전원을 딱 넣으면 바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요, 처음엔 누구나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드는 시간 한참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시간쯤 인내를 가지고 앉아있으면 비로소 집중, 골든타임이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집중이 떨어지죠. 자신의 집중에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바보같이 고등학교 수업이 50분 단위라고 공부 계획을 50분 하면 하루 종일 방학만 하고 1년 내내 헤매기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치는 물잔에서 배우기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건 뭐냐면요. 자, 이건 선생님 얼굴 보면서 정리를 하면요. 사실 물잔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넘치지 않은 시간을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한 방울의 물방, 하나의 물방울도 물잔을 넘치게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한참의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깜빡 공부했다고 해서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어. 그래서 실망해 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가면 언제? 9월, 10월쯤 되면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솔깃하시죠? 자, 꼭 실천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입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선생님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자, 입시 전략에 있어서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점수 맞춰서요. 저 수능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해서 점수 맞춰서요. 사실 점수를 맞춰서 예측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모집 단위 인원이 5명 이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모두 다 내 점수가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줬지만 전국에 있는 수험생 중에 딱 5명만 와, 나 진짜 오래 안 가면 안 돼. 나 여기 진짜 나 안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한 10점에서 20점 정도 낮췄었으면 여러분 분명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략은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과학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면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 순서대로 보면요.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자신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자신의 경쟁력이 내신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대학별고사에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경쟁력이 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한 전형, 자기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림의 떡인 특수 사례에 현혹되지 않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입시 자료에 보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보편적인 일인 것처럼 과장돼서 소개되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 성적 5등급, 6등급인데 얘가 비교과 활동 막 이렇게 했어. 막 했더니 막 주요 대학에 합격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공부를 다시 그것만 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사례일 뿐입니다. 증거는요. 대학들은 어떤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진짜로 각 대학의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공부를 잘 따라가는지를 다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계속 나온다면 계속 그런 변수가 기적이 일어난다면 유효한 방법이지만 그 학생이 오직 한 명뿐이라면
대학은 그 학생이 실망하고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학생 뽑지 않는 거죠. 자, 화면에 보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흥미에 따른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자, 마지막에는 소신, 적정, 안정의 조합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게 조합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자, 오늘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숨가쁘게 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입시 전략이나 아니면 공부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서 자신이 어떤 전공을 지원할지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선생님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방법과 전략도 꼭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 딸아이가 이제 막 30개월 정도가 넘었습니다. 30개월 정도가 넘었는데, 선생님 딸아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막 이렇게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딸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 너는 몇 살인데 이렇게 말을 잘하니? 라고 하니까 우리 딸아이 30개월 넘은 선생님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응,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 이 입시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꼭 깊이 생각하시고 꼭 합격에 이르는 그런 깊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